후천성 용혈성 빈혈 확인하기 위해서는 IMH를 진단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응집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가 응집이 있냐 없냐. 체열한 바틀 내에서 거꾸로 뒤집어 놨더니 이렇게 결정형이 생긴 것들이 많이 있느냐. 아니면 슬라이드 있죠.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결정이 있느냐. 근데 빈혈 환자는 이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생리시검소 희석을 한 다음에 현미경을 봤을 때 원래는 이렇게 다 떨어져야 되거든요. 희석을 했는데 이렇게 뭉쳐 있다. 그럼 응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옛날에 보면 엽전이 있죠. 우리가 연전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있는 건 이거는 응집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빈혈이 있으면 적혈구끼리 그냥 달라붙는 성질이 있어요. 희석한 다음에 이렇게까지 뭉쳐있는 게 보여야 됩니다. 정상적인 혈장의 색깔은 이런 색깔이에요. 살짝 지푸라기 색깔. 근데 용혈이 되면 이렇게 빨갛게 됩니다. 그래서 IMH를 진단할 때는 이렇게 되면 혈관 내에서 용혈된 거고요. 여기가 상당히 진한 노란색이다 라고 하면 혈관에 용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색깔들 황달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 정도 색깔 되면. 그리고 요즘은 뭐 처음에는 저희가 임상하면서 사람 쪽에서는 여러 개의 PCR을 걸려서 뭔가 진단하는 게 있는데 소독물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알게 돼서 파베인앱에서 멀티플 PCR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당일날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빈혈도 이런 이제 궤에서 하는 어떤 패널들, 뭐 아나플라즈마나 에얼리키아 또는 바베시아 이런 것도 뭐 같이 해서 해주거나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나플라즈마만이 아니라 FELV, 그다음에 FIV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까지 같이 검사를 해줍니다. 빈혈을 진단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혈액 도말입니다. 우리가 블러드 스미어라고 하는. 근데 이거는 대충 하면 아티팩트가 많이 생겨요. 테크닉이 좀 필요하고 그랬을 때 적혈구 모양을 보고 어떤 질병일 거다라 진단하는 키트들이 됩니다. 그래서 도말에 보면 여기 보면 뭐 보이죠? 이게 적혈구입니다. 근데 적혈구 안에 보면 이런 거 보이죠? 근데 점이 있으면 주변에 막이 보일 거예요. 이게 바베시아입니다. 바베시아 깁손이라고 하는 거고 소나 돼지 이런 데에서는 이제 바베시아도 있지만 바베시아보다는 타일레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해요. 이런 거 갖다가 주열 원충이라고 하는데 이런 바베시아 깁손이는 동북아시아가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만까지. 근데 서양은 없는 줄 알았는데 서양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많이 이제 개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중동 쪽에서도 많이 배발하고 있고요. 근데 유럽은 이런 깁손이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좀 더 큰 아까보다는 좀 크죠. 바베시아 캐니스라는 게 좀 더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백혈구인데 얘네들은 얘랑 얘는 단핵구라고 하는 모노사이트는 좀 큰 세포고 여기서 보면 이런 게 뉴트로필 호중구라고 하는 것들이고 얘는 혈소판입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이렇게 점 같은 게 이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점만 있을 때는 아닌 경우도 높고 그래서 이렇게 사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헤모바토넬라 개보다는 고양이에서 가장 많이 있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도말보다는 이제 PCR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도말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PCR이 나올 때까지 저도 이제 명절 때 이럴 땐 보내도 검사가 안 되니까 도말에서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호중구 안에 있는 이런 봉입체라든지 이런 이제 단핵구에 있는 봉입체들 보게 되면 이런 경우에 이제 아나플라즈마 아니면 에얼리키아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단하게 검사하는 이런 키트 검사가 있어요. 아이덱스에서 심장사상충 검사하는 단독도 있지만 4DX라고 해서 하톰이란 심장사상충뿐만 아니라 아나플라즈마, 그다음 라임이라고 하는 보르데텔라, 그다음에 얘는 이제 에얼리키아를 보는 건데요. 근데 이 하톰만 항원, 즉 심장사상충 자체 있죠. 그걸 보는 거고 나머지는 항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노출되었느냐. 우리 몸에서 항체가 형성이 되려면 최소 2주가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감염됐을 때는 얘는 안 나오겠죠. 근데 이 아나플라즈마 양성이 떴다. 그럼 벌써 2주가 지난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아나플라즈마 원충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치료표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산책 또는 한국은 사냥개들이 별로 없지만 사실 사냥개 목적으로 외국에서 많이 길렀던 것들이 있죠. 걔네들은 항상 사냥하고 나면 진드기 또는 주열기생충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걸 스크린해서 뜨면 바로 가서 검사하라고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이 적혈구는 어때요? 그냥 동그랗게 해도 되게 작죠. 원래는 이런 적혈구가 정상인데 그래서 이걸 구형 적혈구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스페로사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많이 보인다고 한다면 일단 IMH를 더 많이 의심하게 됩니다. 대신
이 상황에서 감염성 질환도 있죠. 아까 바베시아라든지 아나플라즈마 이게 배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적혈구 염색들이 되게 약하죠. 좀 전에 보였던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적혈구 보면 염색약 적게 쓴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예요. 근데 이런 염색약이 떨어졌던 얘기는 헤모글로빈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철분 결핍성 빈혈이 있을 때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면 철분 농도 재는 것도 있지만 위장관 쪽에 어떤 종양이나 기생충이 있는지 이런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적혈구 막에 꼭지가 있죠. 어디에는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하인즈바이드라고 하는데 양파 중독일 때. 그리고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아직 개에서는 많이 보고돼 있지 않지만 뭐냐면 혈소판 감소증이에요. 아까 얘기하면 바베시아만 갖고도 혈소판 감소증을 같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베시아가 아니라 여기 보면 SFTS 바이러스라고 하죠. 진드기에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진드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명 아직 명확히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severe fever 그러니까 중증 열성이에요. 그리고 스롬보사이트 신드롬, 즉 혈소판이 감소되면서 중증의 열을 나타내는 증후군이라는 좀 사실은 애매모호한 진단명을 만듭니다. 근데 얘가 한국에서도 사람에서 1년에 얼마 정도가 감염이 되고 사망률이 얼마인지를 보고하는 게 있어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적게는 19분, 많게는 54분이 1년에 사망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보호자분들이나 수의사 중에 이것 때문에 사망한 건 없는데 한 수의사분께서 정말 응급실 실려가서 바베시아 치료하고 일주일 있다가 죽을 뻔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혈소판이 감소증, 바베시아 있는데 혈소판 감소증이 있다면 다 장갑 끼워라 일단은. 피만 안 묻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많아졌고요. 이제 결국에는 날씨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주도 갔다가 오늘 해서 감염되는 애들이 잘 안 났더라고요. 종합하면은 디미나젠 이 단독 치료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근데 안 되는 애들은 아까 얘기한 CDI 프로토콜, 디미나젠하고 이미도컵, 그다음 클린다마이신을 혼합하는 거. 근데 한 사이클만 갖고는 안 돼요. 대부분 두 사이클, 세 사이클 돌리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미나젠의 어떤 부작용 때문에 안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AA 프로토콜. 토바콘이라는 말라론 있죠. 이 말라론이 뭐냐면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이거랑 아디스트로말 항생제 쓰는 경우. 텍스는 10일로 나와 있는데 한 2개월, 3개월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간 수치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황달 동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라론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뭐 이미도코 같은 제제들, 그다음에 아자딘.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항생제 3개 정도를 컨비네이션 조합해서 치료하면 한 달 정도 지나면 바베시아가 없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프로토콜이 있는데 최근에는 요 밑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뭐 치료한 애들 중에 이것만 갖고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이거랑 아자딘을 혼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혈 환자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게 IMH입니다. 국내에서도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고요. 아까 요즘은 이제 바베시아는 옛날에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 바베시아는 가장 많은 것들이 좋은 건 아니지만 투견 있죠. 상처 때문에도 빈혈 생기지만 그 무는 거에 의해서 갖고 있던 바베시아 옮겨요. 그러면 그 체력도 떨어지죠. 그러면 그 감염된 바베시아가 발현해서 빈혈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싸우고 나서 피 오줌 싸는. 그럼 이제 사실 병원도 잘 안 와요. 그 사람들은 베레니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희석해서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주사합니다. 며칠 지나면 일어나고 일어나지 못하면 그냥 도태되고 그런 경우. 그래서 주로 진드기 때문에 옮기는 것보다는 그런 투견에서 나타났던 경우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최근 가장 많이 2021년도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갑자기 많아졌어요. 지금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대다수 병원들, 큰 병원들이면 일주일에 바베시아 진료가 많을 때만 7, 8명 오기도 하고. 근데 치료하다가 사실 말하면 죽는 애들도 있습니다. 원래는 치료제 있으니까 알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반응이 없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치료제들을 계속 찾아봤던 것 중에 하나고요. IMH는 용혈성비예요. 용혈은 뭐냐? 적혈구가 깨지는 겁니다. 적혈구가 깨지는 게 혈관 안에서 깨지는 것 같다가 우리가 혈관 내 용혈, 인트라바스큘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혈관 외 용혈, 이거는 비장이라고 하는 장기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적혈구가 깨지는 거에 연결되는 항체가 있어요. 근데 IgM이라고 하는 되게 큰 항체가 있습니다. 얘랑 결합되면 혈관 내에서 용혈이 돼요. 그리고 IgG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비장이랑 간에 가서 파괴가 되고요. 사실 얘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냥 오줌을 싸는데 피오줌을 싸더라. 그러면 혈관 내에서 용혈된 거예요. IgM이 간에 된 거고, 오줌이 왜 진한 노란색이지?
황달이 동반하지? 그러면 이제 혈관 외 용혈이기 때문에 IgG가 관여된 걸로 보시면 돼요. 치료하는데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IgM이 관여된 건 치료제는 아직은 없어요. 그냥 면역 억제제들 사용하면서 기존에 있는 항체는 다 소모되고 새로 생성되지 않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혈관 내에 용혈되어 있던 헤모글로빈 자체는 신장 독소입니다. 걔가 빨리 안 빠져주면 신장으로, 즉 오줌으로 빠질 때 신장이 여과되면서 사고체에 침착이 돼요. 그러면서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급성심부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럼 잘못하면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용혈이 되고 있는 환자는 수액을 맞춰서라도 이뇨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오줌을 넣게끔. 그래서 오줌 색깔이 맑아질 때까지. 보통 깨진 것들은 한 24시간, 48시간 다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수혈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요즘 이제 하고 있는 거는 혈장 치환술. 우리 혈액 투석하는 장비 있죠.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이런 혈장이 있죠. IgM이 들어있는 혈장을 다 걸러서 빼주고 다른 강아지 혈장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국내도 지금 여기 로얄도 세팅하면 할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두 군데만 될 겁니다. 지금은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혈장을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그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될 텐데 지금 못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gG는 혈관 내 용혈이 아니기 때문에 이 IgM이 관련된 혈관 외 용혈은 혈관 내 용혈보다는 좀 더 진행이 더뎌요. 그리고 면역 억제제 사용하는 거. 저희가 수의사들이 주로 치료하는 거는 이거예요. 혈관 외 용혈. 면역 억제제들, 스테로이드, 뭐 다른 면역제도 때려 넣어가지고 빨리 면역 반응 멈추게 하는. 그리고 아직까지 왜 생기는지 원인을 몰라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냥 면역세포들, 우리가 항체라든지 면역세포들은 림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여된다는 걸 알지만 왜 적혈구막에 손상이 되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예방보다는 치료에 포커싱이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백신을 했더니만 적혈구막이 손상이 되는 경우 또는 감염, 아까 아나플라즈마 바베시아 있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종양 중에는 혈액종양, 우리가 림프종, 백혈병 이것 때문에 속발성으로 IMH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같이 치료해야 되겠죠. 그리고 면역 매개성 질환들은 적혈구 또는 혈소판만 있는 게 아니라 관절 아니면 피부 또는 다른 장기에도 즉 2군데 이상 사람에서는 3군데예요. 3군데 이상 장기의 면역 반응이 일어난 질병을 갖다가 SLE라고 합니다. 되게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진단은 아까 했던 응집 같은 거, 또 혈액 도마를 해서 스페로사이트가 있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떤 병은 이제 쿰즈 테스트를 얘기할 때 있는데 다른 검사에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쿰즈 테스트 양성이라면 가능성이 있는 거지 IMH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안 써요. 근데 키트가 있다 보니까 하는 병원들 꽤 있고요. 그리고 진단하면서 다른 장기에 문제들 있는지 또는 이제 뭐 나이대에 다른 질병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IMH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엑스레이랑 초음파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보고 응고개 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혈전증에 대한 것도 있고 혈전증이 치료하면서 증가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PCR 검사는 감염증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장기에 면역 반응이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나 테스트나 뭐 RF 테스트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재생성 평가하는 건데 예전에는 염색을 했지만 요즘 기계가 다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자마자 혈액형 검사, 그 다음에 수혈해야 될 경우에는 혈액형 검사보다 더 중요한 건 크로스 매칭입니다. 즉 교차 반응 검사예요. 실험실적으로 그 수혈을 받을 때 개의 혈액 있죠. 그랑 수혈해줄 공혈견에 혈액을 섞어봐요. 그렇게 해서 거부 반응이 있는지 보는 걸 갖다가 교차 반응 검사라고 합니다. 실험실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거부 반응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혈하면서도 계속 모니터링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IMH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면역 반응이니까 사실 이거에다 집중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3순위로 밀립니다. 사실은. 왜? 얘의 치료제 반응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응급으로 오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응급해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ABC 우리가 에어웨이 즉 기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산소 주고 그 다음에 서큘레이션 순환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수액을 줘서 순환 잘 되게끔 해주고 산소까지 줬는데도 아이가 기력이 없거나 호흡을 힘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수혈입니다. 근데 이런 수혈하기 전에 아까 제가 보여줬던 PCV가 9인데 바로 수혈하는 경우 있죠. 이때는 해줘야 되지만 20% 15% 들어간다면 수혈이 먼저는 아니에요. 왜 빈혈이 왔는지를 찾는 게 먼저입니다. 일단 ABC를 통해 가지고 응급펀치를 했고
그러면서 수혈은 내가 진단이 됐냐 안 됐냐를 기점을 보고 해줘야 돼요. 왜? 수혈 한 번 하는 순간 진단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런 IMH 환자의 사망하는 원인을 많이 찾아보니까 폐에 혈전증이 생겨가지고 호흡이 힘들어 죽는 경우가 제일 많더라. 그래서 이 혈전증을 예방하는 약물들을 계속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혈인데요. 보통 15% 미만이면 수혈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잡아요. 항상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10% 미만이라고 한다면 지금 수혈하지 않으면 얘가 죽을 것 같으면 빨리 해야 돼요. 되게 빨리 넣어야 되기 때도 있고요. 그리고 PCV는 25인데 그 전날 40이었어요. 뚝 떨어졌잖아요. 그럼 계속 수혈해줘야 돼요. 검사는 안 됐지만 거기 갖고 있던 항원에 대한 항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2주가 넘은다면은 항상 교차 반응 검사해줘야 되고 수혈할 때도 항상 조심해줘야 돼요. 그리고 목표는 정상으로 높여주면 좋겠죠. 근데 왜 정상으로 안 높이냐면 우리 몸에선 빈혈이 있으면 적혈구를 생성하라는 시그널이 계속 전달이 돼요. 근데 수혈해서 15였던 애를 40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몸에 빈혈이 없네? 그럼 골수도 안 만들어도 되겠다. 이런 상황들이 돼요. 근데 얘가 계속 떨어질 거잖아요. 떨어질 수혈하고 떨어지려면 높여놓게 되면 재생성을 가져가라는 시그널이 전달되는데 시그널이 안 됩니다. 그래서 25% 정도 다시 수혈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지만 만성 빈혈은 40% 올릴 때도 있어요. 수혈해갖고 최대한 오래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면 많이 수혈할 때 문제점은 뭐냐?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PCV를 빨리 높였을 경우에는 폐가 괜찮은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병원에는 이런 식으로 수혈할 때 애들 모니터링하는 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30분까지는 천천히 들어가요. 왜 거부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30분 지나고 나면 예상했던 목표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짧게는 4시간 정도, 길게는 하루 걸릴 때도 있습니다. 심장병인 애들은 정말 천천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 걸려요. 그리고 수혈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면역 매개성하고 면역 비매개성으로 나눕니다. 보통 면역 매개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비드 사태 때문에 백신 맞으러 가면 15분 정도 되겠다 집에 가셨죠. 이게 아나필락시 쇼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여하자마자 아나필락시 쇼크가 오면 그때 응급처치 안 하면 죽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얼굴이 붓거나 기도 있죠. 기도가 부면서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쉬기 힘들면 바로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또는 스테로이드 투여해서 일단 그런 부종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아까 30분 정도 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단마진, 부드럽게 나는 거예요. 우리가 백신하고 나면 어디 막 뿔뿔뿔 나는 애들 있죠.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얼굴이 붓는 거, 백신 알러지 같은 그런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이 면역 반응은. 그 다음에 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면역 반응 때문에. 그 다음에 트랄리라고 하는 트랜스퓨전 수혈입니다. 에큐트 렁 인저리, 급성 폐 손상이에요. 우리가 피를 수혈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피 있죠. 걔네들을 뽑아놓으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염증 세포들이 세포 물질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다른 수혈을 받는 개나 사람한테 넣어주면 폐포에 있는 대식구들한테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염증이에요. 근데 제일 안 좋아요. 가장 큰 부작용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지연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헤모글로빈 요를 산다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용혈 같은 경우. 용혈되면 이제 수혈하는 도중에도 혈류 피오줌을 쌉니다. 그럼 바로 멈춰요. 그리고 수액 처치만 하고, 옛날에는 이런 거부 반응이 있으면 얘는 더 안 되겠다 생각했지만 한 이틀 정도 수액 처치하면서 빈혈을 버텨주면 다시 교차 수혈하면 또 돼요. 그래서 포기할 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면역 매개성 같은 경우에는 뭐 열이 나는지, 그 다음에 구토가 있는지, 이런 경우는 일시 멈췄다가 약물 처치해주고, 열이 나면 해열제, 그 다음에 구토가 있으면 항구토제 쓰고 잠깐 쉬었다가 또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렇게 수혈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폐부종, 이제 타코라고 하는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서 폐에 갑자기 혈액량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뇨제 쓰면 괜찮고, 그 다음에 공혈견 혈액을 뽑아놓으면 응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응고제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 시트레이트라는 약이 들어가는데 얘가 수혈하면서 칼슘을 응집해요. 너무 빨리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이제 발작하는 경우들. 근데 뭐 거의 드물어요. 그냥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고, 전염병이 옮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혈견 애들은 우리가 심장사상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해야 돼요. 진드기가 옮기는 질병들이 있는지. 고양이들은 백혈병 바이러스라든지 F8 바이러스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1차적으로 산소, 아까 용혈이 있다고 한다면 수액 처치해서 일단
용혈된 헤모글로빈 빼줘야 돼요. 오줌으로. 그리고 덱사메타손이라든지 항히스타민 써주고, 호흡이 힘들어할 경우는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제인데요. 사실 가장 많이 얘기 드리는 게 이제 스테로이드 얘기할 겁니다. 면역 매개성 질환에서는 부작용도 많이 갖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스테로이드예요. 요즘은 이제 스테로이드 없이 가는 프로토콜 좀 나오긴 하지만 1차적으로 가장 가성비도 얘기하죠. 그런 면에서도 제일 저렴하고 그 다음에 효과도 제일 좋고, 그런 중에는 이제 프레드니솔린이라는 경구제도 있고 입원되는 환자는 덱사메타손 주사제도 있습니다. 덱사메타손도 경구제는 있지만 덱사메타손은 경구제로 넘어가면 위장출혈이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가장 많이 썼던 게 이제 아자시오프린. 시대적으로 넘어가면서 달라져요, 약이요. 이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칼시뉴린 이니비터라고 하는 건 이제 사이클로스포린 또는 그 다음에 이제 MMF라는 약들. 사람에서는 시롤리무스라든지 에바롤리무스를 많이 쓰는데 수의에서는 거의 없더라고요. 반응을 잘 안 해서 그런지. 그리고 최근에는 저도 많이 쓰는 게 이제 루마이드라고 하는 레프로루마이드, 그리고 IVIG. 사실 IVIG에 대해서는 수의에서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많지는 않아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왜냐? 동물용 IVIG가 없습니다. 개 거는. 따로 사람 걸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종 단백질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 때문에 사실 권장은 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면역 억제제 중에서 가장 빨리 나타낼 수 있는 건 IVIG예요. 근데 IVIG 단점도 있어요. 얘가 급성 용혈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꺼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약물들을 조합하는데 사실 스테로이드가 면역 억제를 유발하는 시간은 보통 3에서 5일입니다. 여기 이제 T셀이 우리 몸에 그 외부에 들어온 물질들을 공격하는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이제 얘가 이제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 적혈구라든지 혈소판 있죠. 거기 항체가 붙어요. 근데 그 항체를 만드는 걸 억제해주는 역할들이 면역 억제입니다. 그러면 그 항체들이 없어질 때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까지 면역 반응이 계속 있는 거죠. 또는 이런 반응들을 나타날 때 그 항체들이 T셀이나 이런 거에 작용하기를 좀 억압시켜주는 T셀이 그런 반응들을 보일 때까지도 3에서 5일 또는 길게는 2주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바로 모든 걸 작용하지 못해요. 근데 그런 약들 중에 그래도 스테로이드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계속 고용량을 쓰는 겁니다. 얘를 가지고 3, 6개월, 1년 쓸 수는 없잖아요. 계속 쓰면 얘가 부작용이 큽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얘가 면역 억제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얘는 줄여가면서 다른 면역 억제들이 그 면역 반응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저는 IVIG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IMH 환자 오면 스테로이드 갖고 버텨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빠르냐? 일단 적혈구 또는 혈소판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있죠. 거기에는 뭔가 변화가 생기면 IgG나 이런 항체들이 붙습니다. 변형된 부분에 항체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비장에 가서 이런 대식구에 이렇게 인지가 돼서 탐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혈구가 깨지는 겁니다. 혈소판도 깨지고. IVIG 리브감마는 그럼 이렇게 항체가 붙은 부분이 있죠. 거기에 가서 이 IgG가 붙어버려요. 여기 가서 이게 코팅도 되기도 하고 적혈구에 어떤 항체가 붙은 부위 있죠. 요 부위를 얘가 인식하는데 요 부분을 IVIG가 들어가서 코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혈구나 또는 혈소판이 탐식되는 걸 일단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계속 가는 건 아닙니다. 일정 시간 늦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빠른 게 IVIG이기 때문에 이걸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내 유통되는 건 사람용이기 때문에 약간 이종 단백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급성 용혈성 빈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권장이 되진 않았어요. IMH를 치료했던 보호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입원하면 일주일, 길게는 2주 막 입원을 많이 할 겁니다. 짧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빨리 잡힌 애들도 있으니까. IVIG를 쓰고 나면 정말 빠른 애들은 3, 4일 만에 통원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썼던 거고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쿠싱 질환 때문에. 가장 먼저 다음 단요, 그 다음에 다식증.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가끔씩 단뇨증 때문에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화장실 가다가 흘리기도 해요. 그리고 밤에도 일어나서 막 물 먹으러 가야 되니까 물 떨어졌다 막 깨우기도 하고. 그러나 이건 감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체중이 증가되는데 사실 이제 배가 볼록해지고 근육은 마르면서 체중이 증가되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 빨라집니다. 이걸로 인해서 호흡성 알칼리증이 혈액적 검사상에 나타나긴 하지만 교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심장병인 애들이 계속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폐에 물 찼는지 중간중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사실 위장관 출혈입니다. 빈혈 있는 환자인데 치료했는데 위장관 출혈돼서 다시 빈혈이 진짜 떨어져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호자님이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멜레나라고 하는 검은색 변이 나오냐를 확인해 달라고 하고, 검은색 변이 나온다면 스테로이드를 끊으면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다면 위장관 보호제들, 뭐 알마겔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계열들 약물들이 있죠. 사람을 보면 뭐 갤포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먹어야 돼요. 스테로이드를 많이 줄일 때까지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중단하고 아이브아이주를 먼저 쓴 애들도 있어요. 아이브아이주를 한번 쓰면 적어도 일주일에 열흘은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면역 억제제가 작용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긴 해요. 근데 요즘은 리브감마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래되면 피부 변화도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 수치는 다 올라가요. ALT, AST. 그렇지만 보통 ALT가 10배 넘어가면 일단 끊어야 돼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ARP랑 GGT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약을 계속 오래 썼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척도를 보는 거지, 가장 많이 보는 건 ALT입니다. 그리고 고용량이기 때문에 췌장 수치들이 많이 올라가요. 췌장 변화 없이도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냥 약물에 의한 거라 보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초음파를 봤더니만 췌장이 부어있다, 그럼 만성 췌장염에 대한 관리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약을 스테로이드 줄이면 많이 없어져요. 그리고 당뇨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건 정말 운이 없는 겁니다. 스테로이드는 인슐린 기량제예요. 근데 이거는 그 선생님이 약을 잘못 써서 생긴 게 아니라 얘가 어느 정도 저항성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쓰거든요. 혈전 예방제로서 쓰는 약물들. 요즘은 병원에 있을 때는 달타파린이나 에녹스파린 많이 쓰지만 퇴원하게 되면 다른 약비, 뭐 클로피도그린이라든지 또는 뭐 리바로자반, 아니 아피자반이나 다른 혈전 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꾸준히 좀 먹이셔야 됩니다. 환자 보호자 지역병원과 소통하고 응답하며 열린 마음과 가능성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수의사의 소명을 갖고 다시 한번 환자를 마주하고 꼼꼼히 확인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계가 없는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는 365일 24시간 반려동물 보호자와 함께합니다.